1953년 초겨울에 부산 영도다리 밑은 사람의 비명과 바다의 울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다. 함경도에서 빈손으로 내려온 피난민들에게 이곳은 마지막 보루이자 헤어진 가족을 찾는 눈물의 광장이었다. 23세 중구는 부둣가에서 짐을 나르고 받은 푼돈 몇 푼을 주머니에 꼭 쥐고 있었다. 손등은 찬바람에 터져 피딱지가 앉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시장 입구에서 나물더미를 이고 오는 한 여인 정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화야. 중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정화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웃었다. 남루한 무명 저고리 차림이었지만 정화의 맑은 눈망울은 전쟁의 참혹함도 가리지 못한 보석 같았다. 두 사람은 다리 난간에 기대어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삶은 고구마 하나를 나눠 먹었다. 중구는 제 몫의 고구마를 떼어 정화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정화야, 전쟁이 곧 끝난단다. 내년 봄이 오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함흥 가서 내가 좋아하던 냉면도 먹고 우리 부모님 모시고 번듯하게 살자. 정화는 대답 대신 중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중구 오라버니, 나는 고향 안 가도 좋으름 내다. 그냥 오라버니 옆에만 있으면. 그게 내 고향임 내다. 야속한 세월은 청춘들의 이 소박한 꿈조차 시기했다. 그날 밤 중구의 판잣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고향으로 가는 기차가 아니라 이병 통지서를 든 군인들이었다. 영도다리 위 군용 트럭에 실려 떠나는 중구와 그 뒤를 쫓아 달리는 정화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다. 오라버니, 꼭 살아오셔야 함내다. 내 여기서 기다릴기요. 영도다리 밑에서 매일 기다릴기요. 트럭 뒤 칸에서 손을 뻗는 중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화야, 기다려라. 내 꼭 돌아오마. 야속한 사랑아, 이 몸뚱이 죽지 않고 꼭 돌아가마.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트럭은 사라졌고 정화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것이 30년 세월을 관통할 기나긴 이별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 시기에 중구와 정화는 서로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지도 벌써 2년이 흘렀다. 부산의 피난민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혹은 서울로 떠났지만 정화만은 영도 다리를 떠나지 못했다. 매일 저녁 다리 난간에 기대어 서서 군용 트럭만 지나가면 가슴을 졸였다. 오라버니, 오늘은 오시는가요? 내일은 오시는가요? 정화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시장에서 갯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도 중구가 돌아오면 해먹일 작정으로 장롱 깊숙이 새 버선 한 켤레를 감춰두고 있었다. 중구의 고향 친구이자 정화를 남몰래 흠모해온 춘삼은 그 기다림을 질투했다. 그는 중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중구가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으며 정화에게 보내달라던 편지 뭉치를 춘삼이 가로채 불태운 지 오래였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춘삼은 술에 취한 척 정화의 판잣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조작된 전사확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정화야, 중구 그놈 안 온다. 중부전선에서 전사했다고 한다. 정화의 손에 들려있던 숭늉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아임 내다. 그럴 리 없음임 내다. 오라버니가 살아서 돌아온다 했는데. 영도다리서 만나자 했는데. 정화는 춘삼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지만 춘삼은 미리 준비한 가짜 증언들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희망을 난도질했다. 정화에게 세상은 그날로 칠흑 같은 어둠이 되었다. 절망에 빠진 정화에게 춘삼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척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정화의 노모를 살려준 것도 정화가 알아누웠을 때
약을 구해온 것도 춘삼이었다. 정아야, 죽은 놈 붙들고 있으면 내 어매까지 죽는다. 내랑 서울 가자. 꺾어가서 꼬방동네라도 자리 잡고 살면 입에 풀칠은 안 하겠나? 결국 정아는 영혼이 빠져나간 눈으로 춘삼을 따라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부산역을 떠날 때 정아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영도 다리를 보며 가슴을 쳤다. 오라버니,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나만 홀로 두고 이리 야속하게 가셨습니까? 같은 시각 중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부산을 향해 걷고 있었다. 품속에는 정화에게 주려고 깎아 만든 나무 빛 하나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운명은 그렇게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가게 했다. 서울역 뒤편 만리동 고개 위에는 가난한 이들이 모여든 꼬방동네가 형성되었다. 정화는 이곳에서 춘삼의 아내가 되어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다. 춘삼은 서울에 오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어 노름과 술로 나날을 보냈고 정화는 시장 바닥에서 시래기를 주워다 팔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정화의 고운 손은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가슴속엔 중구의 이름 대신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했다. 한편 전국을 돌며 정화를 찾아 헤매던 중구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다 서울의 한 공사장에 흘러 들어왔다. 그는 정화가 춘삼과 함께 서울로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짐승처럼 그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저녁 중구는 꼬방동네 비탈길을 내려오던 중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춘삼 씨, 제발 노름만은 하지 마이소. 애들 줄 강냉이 살 돈도 없음입내다. 중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1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가로등 불빛 아래 초라한 행색의 정화가 남편 춘삼의 옷소매를 붙들고 사정하고 있었다. 정화야. 중구의 떨리는 부름에 정화의 몸이 석상처럼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정화의 눈앞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전사 통지서 속에 이름이었던 중구가 서 있었다. 춘삼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고 두 사람만이 달빛 아래 마주 섰다. 중구는 성큼성큼 다가가 정화의 거친 손을 움켜잡았다. 살아있었구나. 내 정화 너를 찾으러 팔도를 다 뒤졌다. 도대체 왜 저런 놈이랑. 정화는 대답 대신 중구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왜 이제 왔소? 죽었다 했으면서 전사했다 했으면서 왜 이제야 나타난 기요? 차라리 죽어버리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지. 정화의 울음소리가 꼬방동네의 얇은 판자벽을 타고 가슴 시리게 울려 퍼졌다. 중구는 그녀가 춘삼의 아이를 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야속한 세월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으나 이미 정화는 다른 사람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갈 곳 없는 중구는 정화의 집에서 불과 몇 채 떨어지지 않은 단칸방을 빌렸다. 내 옆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볼란다. 그게 내 벌이라면 기꺼이 받으마. 그날 밤 꼬방동네의 낡은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만 쏟아졌다. 중구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정화의 억눌린 울음소리를 밤새도록 들어야 했다.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고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꼬방동네의 가난보다 더 지독한 것은 바로 옆집에 사랑하는 이를 두고도 남처럼 살아야 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급변하고 있었지만 꼬방동네의 시계는 여전히 느리고 무거웠다. 중구는 그곳에서 강씨로 불리며 시장통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 되었고 정화는 어느덧 장성해가는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동네 공동 우물가에서 빨래를 해주고 푼돈을 버는 안악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봐도 예전처럼 통곡하지 않았다. 다만 길목에서 마주치면 중구는 묵묵히 정화의 무거운 물동량을 대신 들어 올려주었고, 정화는 중구의 해진 옷깃을 보며 몰래 눈물 찢다 밤새워 그 옷을 기워 문 앞에 두고 갈 뿐이었다. 춘삼의 노름벽은 병이 되어 깊어졌다. 급기야 사채업자들이 꼬방 동네 정화의 집까지 들이닥쳐 가재도구를 내던지는 날들이 잦아졌다. 춘삼은 죄책감을 술로 달래다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된다. 원수 같은 남편이었지만 정화는 그를 버리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의 팔자라 여겼다. 그런 정화를 지켜보는 중구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정화야, 내랑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저놈 수발까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내 옆으로 오너라. 중구의 절규에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오라버니, 우리는 이미 영도다리에서 헤어질 때 영혼이 죽었음 내다. 지금 남은 건 이 껍데기뿐인데 이 껍데기마저 오라버니께 드리면 내는 하늘 가서 오라버니 부모님을 어찌 봅니까? 어느 추운 겨울밤 중구는 정화의 집 뒤편 공터에서 소주병을 기울였다. 라디오에서는 야속한 사람아, 나를 두고 가려느냐는 구슬픈 노래가 흘러나왔다. 중구는 담벼락 너머로 정화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병든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다. 중구는 자신이 가져온 나무빗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다. 20년 전 부산에서 깎았던 그 빗은 이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져 있었다. 세워라, 이 야속한 세워라. 어찌 사람 마음은 이리도 안 변하게 만들어 놓고 60만 늙게 하느냐. 중구의 혼잣말이 찬바람에 흩어졌다. 정화 역시 창문 너머로 중구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다. 서로를 구원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은 꼬방 동네의 깊은 밤만큼이나 어둡고 시렸다. 자리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춘삼이 어느 날 중구를 불렀다. 떨리는 손으로 중구의 옷자락을 잡은 춘삼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중구야,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 내 전사 통지서, 그거 내가 만든 거다. 정화 마음 잡으려고 내가. 중구의 주먹이 떨렸으나 그는 끝내 주먹을 휘두르지 못했다. 춘삼의 눈에 고인 눈물이 이미 너무 늙고 초라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정화가 알게 된다면 그녀가 살아온 지난 20년은 무엇이 된단 말인가. 중구는 그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기로 결심한다. 1980년대 후반 서울 전역에 재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중구와 정화가 청춘의 한 자락을 묻었던 꼬방 동네에도 철거반의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보상금을 챙겨 뿔뿔이 흩어졌고 춘삼은 몇 해 전 속죄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났다. 이제 홀로 남은 정화는 낡은 짐꾸러미를 챙겨 들었다. 갈 곳 없는 그녀의 앞에 머리가 하얗게 쉰 중구가 나타났다. 그의 손엔 예나 지금이나 투박한 지팡이 하나와 기차표 2장이 들려 있었다. 정화야, 가자. 우리 이제 고향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바다는 보러 가야지 않겠나? 두 사람은 30여 년 만에 다시 부산 영도다리 위에 섰다. 다리는 현대식으로 바뀌었고 주변의 판잣집들은 거대한 빌딩들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비릿한 바다 내음과 발밑을 치는 파도 소리만큼은 1953년 그날과 같았다. 중구는 주머니에서 평생을 간직해온 이제는 모서리가 다 닳아버린 나무 빗을 꺼내 정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주려고 30년을 품고 살았다. 참 야속한 세월이었지. 너한테 이 빗 한 번 머리에 꽂아주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여기까지 돌아왔을까?
정화는 나무빗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쭈글쭈글해진 서로의 손목을 잡은 두 사람의 모습이 노을빛에 길게 늘어졌다. 중구 오라버니 원망 안 함내다. 오라버니가 살아있어줘서 내 옆집에서 기침 소리라도 들려줘서 내는 그거로 버텼음입내다. 정화의 말에 중구는 허허롭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가난도 전쟁도 엇갈린 운명도 다 용서한다는 해탈의 정서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달이 난간액이 되어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인생의 황혼은 야속하게도 빨리 찾아왔지만 그 황혼마저 함께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정화야, 다음 세상에서는 전쟁 없는 곳에서, 가난 없는 곳에서 우리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자. 야속한 세월 따위는 우리를 못 찾게 아주 멀리 도망가서 말이다. 시간이 흐른 뒤 꼬방 동네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높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여전히 이야기한다. 비 오는 날이면 어느 담벼락 아래서 평생을 이웃으로 살며 서로를 지켜보던 노부부 같던 두 남녀의 이야기를.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정화가 평생 기워 입혔던 중구의 낡은 옷가지와 중구가 정화에게 선물한 나무빗 하나만이 전설처럼 남았다. 이번 꼬박문학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구와 정화의 노래 야속한 사람아를 들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어둠이 내린 밤길 홀로 걸어가는데 가슴에 박힌 모처럼 아픈 상처만 남았네. 애써 웃어보려 해도 눈물이 흘러내려 우리 사랑은 왜 이리 덧없는 꿈이었나. 잡고 걷던 추억은 바람에 흩어져 그대의 향기만 남아 날 울리는데 혹시라도 그대도 나처럼 아플까. 어리석은 기대로 하루를 견뎌보네.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 이름, 텅 빈 내 마음에 메아리 만지네.
사랑